안녕하세요. 영신 3학년 여러분. 오늘은 대단원 2 민족운동의 전개 중에서 중단원 1의 일제의 무단통치와 독립운동의 시작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그중 첫 번째 시간은 헌병경찰을 앞세운 무단통치라는 부분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48페이지를 펴주시고요. 옆에는 필기할 수 있는 노트, 그리고 선생님이 온라인 클래스에 함께 올려준 학습지를 준비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배울 내용의 학습 목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습 목표. 1910년대 일제가 실시한 무단 통치의 사례를 열거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학습 목표는 1910년대 국내외에서 전개된 독립운동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이 소단원 1 현병경찰을 앞세운 무단 통치에서는 쉽게 말하면은 1910년대에 대한 내용을 배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단 통치라는 게 뭐고 독립운동은 어떤 종류를 하였는지 이런 것들을 챙겨가면 되는 부분인 거죠.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 총독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총독부란 무엇인가? 다 보면은 조선 총독부는 일제 강점기 식민 통치의 최고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 총독부는 1910년부터 1945년 일제가 패망하고 우리나라가 독립할 때까지 계속 이 조선 대한제국 땅을 식민 통치하는 최고 기관이었다는 것이죠. 이 아래에 있는 것은 조선 총독부 건물로서 이 지금은 조선 총독부가 이 김영삼 정부에 들어서서 해체가 됐는데 원래 위치가 어디였냐면은 여러분 서울에 있는 경복궁 아시죠? 경복궁의 남쪽 정문을 광화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광화문을 지나서 보이는 가장 첫 번째 정전이 근정전이에요. 왕이 진무를 보던 데인데 이 근정전을 가리고 광화문 앞에 세워놓은, 그러니까 이제 광화문을 들어가서 근정전으로 가는 길목에 세워진 건물이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세운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설이 많은데 뭐 우리나라의 뭐 민족 정기를 끊으려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많습니다. 하지만 뭐 썰이 어떻든 간에 좋은 의미로 거기다 세우진 않았겠죠. 조선 총독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총독부란 이 통치 기간 1910년부터 1945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 있었던 최고의 식민 통치 기구로서 이 총독부의 그 최고 관리자는 총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 총독이죠, 조선 총독. 이 총독은 천황이 직접 임명하는 최고의 관직으로서 총독의 권한으로는 입법, 사법, 행정, 군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총독의 권한은 사실 대한제국 시기에 있었던 황제의 권한과 사실 같았던 거예요. 이제 말만 총독이 된 거고 이 총독을 이 조선이나 대한제국의 왕이나 황제가 아닌 일본인이 했었다는 게 다른 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일본 천황이 직접 임명한 사람이 와서 통치를 했기 때문에 이 시기를 식민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식민지 시기라고 표현도 하는 거죠. 이 조선 총독부 아래에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었는데 행정총괄기구로는 정무총감이라는 기구가 있었고 경찰 사법기구로는 경무총감부, 재판소, 감옥소라는 게 있었습니다. 또 경제기구로는 조선은행, 전매국, 세관이 있었고요. 자문기구로는 중추원이라는 걸 뒀었어요. 근데 이 중추원은 여러분들 책에는 안 나오고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약간 곁다리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조선 시대에 있었던 이 왕족들이나 아니면 이제 막 우리나라 팔아넘긴 을사오적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뭐 이한용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관작이란 걸 내려서 뭐 공작이니 백작이니 후작이니 이런 걸 주는데 이 사람들을 중추원의 참이라는 것을 이제 임명을 해서 자문기구처럼 쓰겠다라고 얘기는 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이름뿐이었고 실질적으로 뭔가 자문을 구한 적은 단 한 번 없었다고 하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빨간색으로 그러나 유명무실이라고 쓴 거예요.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총독부를 세우고
일본 제국은 한국인의 저항을 억누르기 위해서 무단 통치를 실시했습니다. 이 무단 통치라는 것은 군대나 뭐 무력을 앞세워서 통치를 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인지 이 조선 총독으로는 육군이나 해군 대장 출신을 대체로 임명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대개 군인들이 총독이 된 것이죠. 또한 헌병 경찰제라는 걸 실시를 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경찰보다 훨씬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해서 뭐 재판을 치르지 않고도 벌금을 부과하든지 태형이라고 해서 매질을 하는 게 있어요. 매질. 사람을 때려서 이런 것들을 부과해서 즉결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에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권한들을 부여받은 거예요. 지금 경찰은 아무리 힘이 있어도 체포를 함에 있어서 뭐 미란다의 원칙을 고지하고 체포 영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당시에는 그런 거 없이 뭐 이런 권한은 뭐 꿈도 못 꾸는 일이었겠죠.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뭐 기분이 나쁘면은 뭐 벌금을 때리는 거예요, 막. 야, 너 뭐 눈빛이 좀 불량하네? 일로 와봐. 이런 다음에 이제 뭐 벌금을 때린다든지. 야, 저거 뭐 껄렁껄렁 걸어다니네. 놀러 와봐. 한 다음에 이제 막 매질을 하는 거예요. 두드려 패고. 이런 식으로 이제 조선인의 저항을 억누르는 거죠. 무력으로. 겁을 줘서 억누른다는 것이에요. 또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박탈해서 자기네들이 무슨 짓을 해도 뭐 신문을 통해서 이런 기사 한 줄 나지 않게 통제를 한 거고 책을 만들어서 비판할 수 있는 기회도 없애버리고 집회라고 해서 사람이 모이는 것들 결사도 마찬가지겠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드는 거를 전부 다 이제 억제하는 거예요. 모이면은 딴소리 나오고 딴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자기들을 상대로 저항할 테니까. 또한 선생님들도 학교에서 칼과 제복을 착용하게 해서 일본인 교사들이 한국인 학생을 상대로 이제 칼과 그다음에 군복 같은 이런 제복을 착용하면서 억압하는 거죠. 겁을 주고 위압감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사실 말도 안 되는 시기를 좀 보냈던 거죠. 혹시 태형이라는 게 뭔지 모를 학생을 위해서 간단한 자료를 하나 준비했는데 이것은 조선 태형령 시행규칙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1조 태형은 수형들을 형판에 엎드리게 하고 그자의 양팔을 벌리게 해서 형판에 묶은 다음 양 다리도 같이 묶은 후 볼기, 엉덩이 부분을 노출시켜서 태로 친다. 쉽게 말하면은 묶어놓고 두드려 패는 거예요. 자, 2조. 집행 중 수형자가 비명을 지를 우려가 있을 때는 물로적신 천으로 입을 막는다. 당연히 맞으면은 소리를 지를 텐데 이 소리가 새나가는 것도 막으려고 물로적신 천으로 입을 막은 거예요. 되게 비인간적이고 인권 유린 같은 이런 나쁜 짓을 많이 한 거죠, 일본이.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봐두시면은 태양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던 것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다음 49페이지로 넘어가서 한번 토지조사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제는 식민 통치에 필요한 기초 자료와 재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것을 실시했어요. 이 토지조사 사업의 원칙은 사실 토지 소유권을 조선 총독이나 또는 그 권한을 위촉받은 자가 확정해서 이 소유권을 이제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과정이었던 건데요. 소유권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은 이 물건 주인이 누구지? 이런 것을 확실하게 법으로 그 전까지는 약간 좀 관습적으로 이 땅은 그냥 뭐 김씨네 아저씨가 뭐 짓던 땅이에요. 저 땅은 뭐 박씨네 아저씨 땅이고요. 약간 이렇게 하던 거를 이제 법으로 근거를 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의도는 좋았다. 뭐 겉으로 보이는 표면적인 이유는 좋다. 이런 거죠. 근데 이 토지조사 사업의 원칙 중에 하나는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 이 신고주의에 입각한 이 원칙을 따랐는데 내 땅이라고 주장하려면은 이 총독이나 그 권한을 위촉받은 자한테 가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은 사실 내 땅인데요. 라고 인정을 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이 과정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복잡하고 번거롭고 거기다가 반일 감정이 당연히 있었던 시대겠죠. 이 토지조사 사업은 1912년에 시작을 했는데 겨우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긴 지가 2년밖에 안 됐을 시기니까 당연히 반일 감정이 너무 높았던 시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 생각에는 아니 지네가 뭔데 와서 우리한테 뭐 신고라 그러지? 나 안 해. 나는 쪽발이한테 신고 안 해도 뭐 이건 내 땅이니까 별일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총독부는 악랄하게도 이런 미신고 토지를 전부 다 몰수해서 자기들이 만든 회사인 동양척식 주식회사나 또는 이제 자기네 나라 사람들이 한국 땅으로 이민을 오면은 일본인들한테 팔아 넘긴 거예요. 그래서 되게 헐값에 팔아 넘기고. 그래서 이러한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로 지주의 법적 권한이 강화되고 조선 농민의 경작권은 무시당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주들은 어느 정도 신고를 하고 해서 자기 땅임을 인정받고 이랬는데 이 일반적인 농민들의 경작권은 무시를 당해서 조선 농민이 땅을 빼앗기게 되고 이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소작농. 땅을 빌려서 경작하는 사람을 소작농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 땅이 조그맣게라도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러한 토지조사 사업으로 인해서 자기 땅도 잃어버리고 심지어 남의 땅을 붙이는 신세로 전락하게 된 거죠.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은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내 명의로 된 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월세로 전환이 되는 거죠. 남의 집 빌려서 살고 있는. 그리고 조선 총독부는 전체 농경지의 10%, 전 국토의 약 40%를 국유지로 편입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한국 사람들이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신고 안 하니까 이건 전부 다 나라 땅이네.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총독부에서. 아주 치밀하고 비열하고 악랄한 이런 경우였겠죠.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동양척식 주식회사라는 것은 1908년 일본인의 농업 이민을 위해서 만든 회사로서 이 토지조사 사업으로 인해서 총독부가 차지한 땅을 총독부로부터 넘겨받아서 조선 최대의 지주로 등극하게 된 회사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1910년, 1912년, 14년, 16년, 18년, 20년 이렇게 나오죠. 근데 1910년까지는 겨우 요만큼 10일밖에 안 되는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12년에 이르러서는 49가 되고 14년에는 70, 20년에는 90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 또한이 1912년부터 1920년까지가 토지조사 사업을 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맞물려서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소유지가 엄청나게 가파르게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이민 오는 일본인에게 토지를 헐값에 매매하는 경우도 만들게 됩니다. 말이 좀 꼬였는데 어쨌든 일본인한테 땅을 이제 싸게 팔아는 거예요. 조선인들한테서 좀 불합리하게 뺏은 땅을. 이러한 토지 조사 사업 말고도 일본은 회사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조선에서 회사를 설립할 때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는데 이게 말이 허가를 받도록 한 거지 사실상 조선에서 조선인이 조선의 회사를 설립할 때는 이 총독이 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왜냐면은 굳이 내가 왜 내줘야 되지? 약간 이런 반응인 거예요. 안 그래도 일본인들이 여기 싼 값에 땅 사가지고 넘어오는데 얘네 회사를 세워줬으면 세워줬지 조선 회사를 굳이 내가 세워줘야 되나? 이런 마인드인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한국인의 자본 성장이 억제됐다. 이런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가만 보면은 아주 악랄한 놈들이에요. 말로는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니네 조선인들도 이렇게 해줄게. 니네 조선인들은 좀 힘이 약하니까 우리 일본인이 너희를 다스리는 거고 너희는 아직 부족하니까 이러이러한 토지 조사 사업이라든지 회사량이라든지 이런 게 너한테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줄게. 해놓고 정작 안 해주거나 약간 눈 뜨고 코 베는 그런 행태를 벌이는 거죠. 좀 이해가 좀 가시나요, 여러분? 네, 이런 일제의 무단 통치에 맞서서 국내에서는 이 독립운동 조직을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이 책 50페이지를 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10년대에서는 국내에는 비밀 결사 조직이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왜 비밀 결사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당연히 일제가 헌병 경찰을 통해서 송치를 하고 있으니까 대놓고 활동하다가는 두드려 맞고 뭐 벌금 때리고 즉결 처분 이렇게 처해버리니까 이것을 뭐 공공연하게 활동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비밀 결사 조직을 만들었는데 뭐 대한광복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대한광복회는 책이중 박상진이라는 사람이 조직을 했는데 이들은 독립군 양성에 힘을 썼고요. 또 독립의군부라는 조직이 있었는데 이는 고종의 밀명을 받은 임병찬이라는 사람이 조직을 했습니다. 이 독립의군부 같은 경우는 조선 총독부에 우리의 국권을 돌려주세요라고 요구를 했기도 했는데 이런 요구가 먹혔으면 우리가 식민지 시대를 살지 않았겠죠. 이런 활동들을 했지만 좀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던 거예요. 어쨌든 국내에서는 이런 비밀결사 조직이 있었다. 비밀결사 조직으로 대한광복회 독립의군부가 있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독립운동이 전개를 많이 한 지역은 이 만주 지역과 연해주 지역이 사실 대부분이었어요. 이쪽 만주와 연해주는 아직 일본의 영향력에 미치지 못하는 땅이었고 그 덕분에 독립군 기지 건설 운동이 많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또한 일본의 힘이 못 미치는 것과 더불어서 이 만주나 연해주 지역에는 우리나라의 동포들이 많이 이주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이런 독립군 기지 건설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대표적으로는 산위안푸라고 해서 흔히 삼원보라고 부르는 지역이 있었는데요. 여기는 신민의 회원이 중심으로서 산위안푸가 어디냐면 여러분 이 지도 같이 보면은 백두산 보이죠? 백두산 왼쪽 보시면은 산위안푸 괄호치고 삼원보라고 써 있죠. 이쪽 지역은 보통 신민의 회원이 중심으로서 신흥강습소라는 것을 설립해서 신흥무관학교라고 하는 이런 학교를 만들어서 독립군을 양성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룽징, 용정이라고도 하는데 여기는 여러분들 지도에서 보면은 백두산 오른쪽 위에 한 2시 방향 보면은 룽징이라는 게 보이죠? 여기에 보시면은 명동학교라는 게 있었는데 이 명동학교나 서전서속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민족교육과 독립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활동했다고 합니다. 또 저쪽 보면은 블라디보스토크도 보이죠? 블라디보스토크 쪽은 지금 러시아의 땅인데 여기를 연해주라고 해요. 이 연해주 지역에서도 한인학교 또는 뭐 대한국민의회, 대한광복군 정부, 권업회, 성명회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독립운동을 실시했습니다. 이런 만주나 연해주뿐만 아니라 중국 본토에서도 이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이 전개되는데 중국 본토에서는 대동단결 선언이라는 것을 발표해서 독립운동이 민족의 정당한 주권 행사임을 밝히고 독립운동 단체들의 단결을 호소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저 태평양 바다 건너서 저 멀린 지역에서도 그쪽 지역을 미주 지역이라고 하죠. 이런 미주 지역에서도 대한인 국민회라는 것을 조직해서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고 신문을 만들어서 독립운동 의식을 고취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현병 경찰을 앞세운 무단 통치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것은 조선 총독부가 무엇인지, 무단 통치는 어떤 거고, 이 무단 통치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또 토지 조사 사업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1910년대의 독립운동은 어떻게 전개됐는지, 이러한 것들을 좀 알고 넘어가면은 여러분들이 기말고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에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